그들은 말했다. 할머니, 라운지에 계세요. 체크인 끝나고 다시 모시러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랬다. 아들이 나이 든 사람, 정신없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 아껴두는 그 짧고 지나치게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면 그래야 하는 법이니까. 나는 그들이 시킨 대로 먼지 쌓인 화분 옆, 우는 아기와 날씨 채널에 맞춰진 깜빡이는 텔레비전 사이에 앉았다. 오전 9시 15분이었다. 나는 8시간을 기다렸. 3일 전부터 짐을 싸두었었다. 아들의 학창시절 소풍 때처럼 침대에 모든 옷을 펼쳐놓았다. 여행지는 제주도. 며느리 수진이 말하는 우리 가족의 대규모 가족 여행이었다. 수진은 아이들과 나에게 맞춰진 티셔츠를 고집했다. 내 티셔츠에는 밝은 분홍색 글씨로 여행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입었다. 공항에서 내가 직접 싸온 간식을 꺼내자 그녀는 눈을 굴렸다. 보안 검색대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수지는 계속 시계를 힐끗거렸다. 아들 동현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아이들은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보안 검색대 직원이 좌석에 대해 묻자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건 나중에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나를 마지막으로 똑바로 본 순간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자 수지는 그 깨지기 쉬운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몸을 돌렸다. 어머니, 라운지에서 기다리시면 어때요? 저희는 먼저 가서 짐 붙이고 아이들 탑승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충분히 힘드셨잖아요. 그녀는 내 팔을 톡톡 두드렸다. 애정이라기보다는 해고 통보 같은 몸짓이었다. 나는 앉았다. 기다렸다. 그들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1시간 후 나는 일어서서 창가 주변을 서성거렸다. 2시간 후 안내 데스크에 동현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 4시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입구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오고 갔다. 비행기 편명이 발표되고 출발했다. 맞은편 여인은 점심을 먹고 2통의 전화를 걸고 떠났다. 나는 계속 그곳에 있었다. 저녁 5시가 되어서야 나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동현의 풀네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입력하더니 망설이며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분들은 오후 1시 45분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하셨네요. 손님, 이미 출발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천천히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게 다였다. 그들은 나 없이 탑승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을 안다. 그는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부주의한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칸을 잠그고 앉았다.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럴 힘도 없었다. 그저 아무도 내가 괜찮은지 묻지 않을 곳에 앉아있고 싶었다. 내가 나오자 공항은 저녁 모드로 바뀌고 있었다. 웅성거림이 줄어들었다. 나는 출발 안내 전광판으로 걸어가 그것을 응시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내 심장은 뛰지 않았다. 나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여자처럼 그 목록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부산행 오후 7시 35분. 왜 부산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가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어쩌면 한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곳이기 때문일 수도. 어쩌면 제주도와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일 수도. 나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부산행 편도 티켓 한 장 주세요. 내가 말했다. 젊은 여직원은 망설였다. 왕복이요? 아니요, 편도요? 나는 내 계좌에 연결된 내 카드를 사용했다. 동현이 모르는 카드였다. 그의 결혼 전부터 내가 계속 유지해오던 카드였다.
비행기 값과 모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돈이 겨우 있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껐다.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물론 없었다. 탑승 절차는 조용했다. 아무도 내가 왜 혼자 여행하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 티셔츠를 보지 않았다. 게이트로 가기 전에 벗었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8시간 전 나는 낙원으로 가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나는 그저 버려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진짜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딘가로. 나는 밤 10시가 조금 넘어 부산에 착륙했다. 공항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조용했고 어딘가 더 작았다. 아니면 내가 축소된 것일 수도 있었다. 다른 어떤 날보다 힘든 하루의 무게 때문에 안으로 접혀 들어간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터미널을 천천히 걸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은 그것이 자유처럼 느껴졌다. 밖은 습하고 날카로운 공기였다. 방금 비가 내린 듯했다. 콘크리트와 소나무 냄새가 났다. 나는 1분 동안 처마 밑에 서서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벤치를 찾아 기내용 가방을 들고 앉았다. 동현이 너무 낡았다고 놀렸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모서리가 달아해진 갈색 가죽 가방. 남편이 우리 결혼 시 보주년 기념으로 주었던 것이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웃었을 것이다. 깊이 아는 웃음. 마치 세상에 여보 뭘 기대했어 라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하지만 놀랍지도 않았다. 나는 지갑을 열었다. 카드 2장, 신분증 하나, 현금 7만 6천 원. 그리고 50년 동안 쓰지 않았던 주소가 접힌 종이 한 장. 연희동 123번지. 남편과 결혼 후 내 첫 아파트 주소였다. 아직 존재하는지 몰랐다. 왜 그 주소를 가져왔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다. 나는 택시를 불렀다. 운전기사는 조용했다. 축복이었다. 나는 서울을 떠나기 전에 혹시 몰라 찾아두었던 저렴한 모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고 열쇠를 받아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207호 복도에서는 세척제 냄새와 지친 이야기 냄새가 났다. 안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벽에 밝힌 텔레비전. 나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담요가 팔에 거칠게 스쳤다. 나는 꿈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서서 분홍색 잠옷 차림의 여인이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 같았지만 등은 조금 더 튼튼해 보였다. 나는 협탁 위에 있는 작은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있는 뻣뻣한 의자에 앉아 천천히 홀짝였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아무도 문자 보내지 않았다. 나는 확인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수십 년 동안 내 시간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동현에게, 남편에게, 손주들에게, 심지어 20년 전에 그만두었던 학부모의 모임에도. 하지만 이제 내 시간은 다시 나의 것이었다. 9시 나는 모텔을 나와 동네로 걸어갔다. 다리가 쑤셨다. 엉덩이가 웅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모퉁이 빵집에 들러 스콘을 샀다. 정확한 잔돈을 건네자 카운터 뒤 여인이 미소 지었다. 이 동네 분은 아니시죠? 그녀가 물었다. 옛날에는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녀가 말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내가 다시 돌아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내가 어떤 곳에라도 속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주택 목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문 옆 코르크 게시판을 가리켰다.
나는 메모들을 훑었다. 개 산책, 중고 자전거 판매, 음악 레슨, 방임대. 그것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용한 여성분 구함, 개인 방, 주방 공유, 안전한 집, 버스 정류장 근처. 까다롭지 않고 소란 없음 월 40만 원. 정윤숙 씨에게 전화. 누군가 할 말을 하는 듯한 대담하고 거리낌 없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나는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정오까지. 나는 두 블록을 더 걸어 햇볕 드는 공원 벤치를 찾았다. 나는 전화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거칠고 의심스러웠다. 네, 방임대에 대해 전화드렸는데요. 내가 말했다. 긴 침묵. 몇 살이야? 77입니다. 깨끗해? 네. 남자친구 없지? 나는 픽 웃었다. 오래전부터요. 그녀가 말했다. 사시에 와봐. 사상구 모모동 2185번지 첫 주치 현금 가져와.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주소를 냅킨에 적었다. 사시가 되자 나는 색이 바랜 파란색 집에 도착했다. 껍질이 벗겨진 현관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풍경이 있었다. 윤숙 씨는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발목에 고양이가 감겨있는 채로 문을 열었다. 당신이 그 할머니야? 그녀가 물었다. 그런가 봐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 우리가 서로를 참을 수 있는지 보자고. 윤숙 씨의 집은 라벤더와 양파 튀김 냄새가 났다. 불쾌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사는 냄새였다. 진짜 식사를 요리하고 가끔 기름때에 신경 쓰지 않는 여인처럼. 그녀는 책과 잡지가 쌓인 좁은 복도를 지나 텔레비전이 음소거된 작은 거실로 나를 안내했다. 뜨개질 담요가 소파 팔걸이에 접혀 있었다. 방은 위층에 있어. 그녀가 담배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다. 한 손은 난간을 잡았다. 위층 복도는 더 어두웠고 페인트는 살짝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끝방문을 열었다. 여기야. 방은 작았다. 싱글 침대, 협탁, 더 나은 시절을 보았을 서랍장 하나. 하지만 창문은 넓었고 오후 햇살이 마치 좋은 무언가가 마침내 나를 찾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낡은 의자가 놓인 작은 책상도 있었다. 괜찮네요. 나는 말했다. 얼마라고 하셨죠? 월 40만 원인데 주 단위로 받아. 주 10만 원. 현금. 수표나 카드 안 돼. 그리고 구구절절한 사연도 사양이야. 그녀가 나를 훑어보았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을 타입은 아닌 것 같네. 네, 나는 말했다. 더 이상은요. 그녀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은 공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 허락 없이 손님 안 돼. 나는 조용한 게 좋아. 문제 일으키면 바로 쫓아낼 거야. 알았어? 네. 그녀는 나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첫 주치 월세 있으면 오늘 밥 묵어도 돼. 나는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둔 봉투에서 5만 원권 4장을 꺼내주었다. 그녀는 세어보지도 않고 지폐를 접었다. 배고파? 먹을 수 있어요. 윤숙 씨는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고 냄비에서 토마토 수프를 부어주었다. 우리는 노란색으로 바랜 천장 선풍기 아래 작은 부엌 식탁에서 먹었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것이 안도감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너무 일찍 묻는다. 당신이 소리내어 말할 준비가 되기도 전에 그녀는 그저 말했다. 혼자 먹는 건 싫어. 나는 그것을 잘 이해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작은 방에서 짐을 풀었다. 옷 3벌, 칫솔, 약, 그리고 끝까지 읽지 못한 낡은 종이책 소설 한 권만 가져왔었다. 나는 모든 것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하나하나 중요한 것처럼 접었다. 어쩌면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좁은 침대에 누워 내 집이 아닌 집의 소리를 들었다. 벽시계의 째깍거림, 마루의 신음소리,
윤숙 씨가 고양이에게 조용히 말하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아무도 문자 보내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켜지 않았다. 아침에 나는 윤숙 씨가 일어나기 전에 커피를 내렸다. 주방은 집에 있는 내 방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셋째 날이 되자 나는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두 블록 아래 작은 카페가 있었다. 앞에는 칠판 간판이 서 있었다. 직원 구함, 오전 근무, 실내 지원. 나는 잠시 그곳에 서 있었다. 15년 동안 일하지 않았지만 나는 일은 시간과 커피 끓이는 일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안은 소박했다. 3개의 부스, 카운터, 붉은색 방석이 갈라진 몇 개의 바스툴,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인이 카운터를 닦고 있었다. 직원 구하나요? 내가 묻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원하시겠어요? 네, 그녀는 뒤쪽을 불렀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묶은 건장한 여인이 나타났다. 이름표에는 혜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경험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새 아이를 키웠고 50년 동안 살림을 했어요. 커피도 만들고 접시도 나르고 병가도 안내요.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일 시험 근무 6시부터 11시까지 그걸 견디면 이야기하죠. 그날 밤 나는 접히는 선이 남아있는 유일한 블라우스를 다림질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공항에서 버려진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걷고 일하고 시작하고 있었다.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다. 아직은 이 조용하고 새롭고 예상치 못한 삶은 나의 것이었다. 카페는 탄 토스트와 오래된 희망의 냄새가 났다. 나는 5시 45분, 15분 일찍 도착했다. 현관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꽃 얼룩이 묻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좋은 아침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으르렁거리고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혜진은 10분 후 여행용 머그컵과 무지개 목줄에 달린 열쇠 뭉치를 들고 도착했다. 그녀는 계산대를 열고 아무런 의식 없이 나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었다. 머리는 묶어. 향수 뿌리지 마. 묻기 전에 컵 채워줘. 그리고 팁이 1달러 미만이면 내 탓이야. 손님 탓이 아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살짝 부드러워졌다. 떨려? 아니요, 나는 말했다. 77살이에요. 남편도 묻고 3년 연속으로 제 생일을 잊은 아들도 키웠고 대장 내시경도 5번이나 했어요. 이건 그냥 커피일 뿐이에요. 혜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네. 7시가 되자 첫 번째 단골 손님들이 들어왔다. 건설업자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온 간호사들. 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움직였다. 주문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커피를 따르고 과장하지 않고 미소 지었다. 9시가 되자 나는 리듬을 찾았다. 어디서 이런 분을 모셔왔대? 한 남자가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다. 쓸만한 건 다 찾아내는 곳에서요. 나는 말했다. 담요 및 서랍에서요. 그는 웃으며 5,000원 팁을 남겼다. 혜진은 지켜보았다. 그녀는 별말 없이 아침 피크 시간이 끝나자 한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운터를 닦을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11시에 일이 끝났다. 그녀는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더 따르고는 카운터 옆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그녀가 말했다. 괜찮았어. 딱 괜찮았어. 더 잘할 거야. 그녀는 커피를 홀짝였다. 합격이야. 시급에 팁 포함이고 건강보험은 없지만 꾸준히 일해. 평일 오전 근무 다 줄게. 그거면 충분해? 그 이상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자녀 있어요? 있었죠.
그녀는 나를 곁눈질하며 기다렸다. 여행 중이에요. 나는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렇죠, 뭐. 나는 아픈 발을 이끌고 윤숙 씨네 집으로 걸어갔다. 이상한 가벼움을 느끼며 그녀는 정원에서 커피 마시기 전에는 말 걸지 말라고 쓰인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잡초를 뽑고 있었다. 취직했어?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응,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날 밤 우리는 냉동 파이와 함께 소리 없이 뉴스를 보았다. 이름이 프랭클린이라는 고양이가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 오래 있을 거야? 윤숙 씨가 광고 중에 물었다. 모르겠어요. 월세 잘 내고 리모컨 독차지하지 않으면 돼. 저는 리모컨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쿠키를 건네주었다. 나중에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다. 며칠 동안 켜지 않았다. 메시지를 확인해 볼까, 동현이 이제 눈치챘는지 볼까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다. 대신 가져온 낡은 종이책 소설을 꺼내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책상 램프의 빛은 부드럽고 벽에 따뜻하게 비쳤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나는 누군가의 남은 존재가 아니었. 짐도 호의도 잊혀진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방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음식도 있고 나만의 조용한 의자도 있는 여인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첫 월급은 적었다. 세금 공제 후 74,260원이었다. 혜진은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얇은 봉투에 담아 나에게 건네주었다. 현금으로 바꾸든 액자에 넣드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온전히 나의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수년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 동영 가족을 위한 식료품,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생일 선물, 아무도 나를 태워주려 하지 않은 병원 진료비.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나는 내 두 발로 서서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흔들림 없는 손으로 이것을 벌었다. 나는 삼거리 은행으로 걸어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 젊은 은행원은 내가 뭘 하는지 이해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나를 쳐다봤다. 10,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로 주세요. 내가 말했다. 나머지는 1,000원짜리로요. 그녀가 지폐를 건네주자 나는 깔끔하게 접어 지갑에 넣었다. 나는 턱을 살짝 더 들고 은행을 나섰다. 길 건너편에는 중고 의류 매장이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저 어수선한 진열과 작은 손글씨 간판이 있는 좁은 상점이었다. 가을 특별 할인, 코트 20% 할인.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에 달린 종이 부드럽게 딸랑거렸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듯한 소녀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고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나는 말했다. 다시 나 자신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요. 그녀는 웃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옷걸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는 잔잔한 헤링본 무늬와 깊은 주머니가 있는 남색올 코트를 골랐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것이었다. 입어보았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잘 맞았다. 현금으로 계산하자 소녀는 선물이라도 되는 양코트를 종이로 싸주었다. 멋지세요.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요. 내가 대답했다. 기분도 멋져요. 그날 밤 나는 그 코트를 입고 집으로 걸어갔다. 딱 코트를 입을 만큼 쌀쌀했다. 윤숙 씨는 프랭클린과 함께 현관에서 커피 머그잔에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그녀가 물었다. 코트 샀어. 그녀가 휘파람을 불었다. 보세요. 우아한 숙녀분이네. 금요일에만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캔칠리 한 통을 나눠 먹었다. 히터는 목을 가다듬는 듯 윙윙거렸. 윤숙 씨의 무거운 슬리퍼 아래에서 마루가 삐걱거렸다. 오래된 집들이 그러하듯이 시끄러웠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서 소리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몸처럼
위안이 되는 소음이었다. 나중에 나는 작은 방 거울 앞에 섰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았다. 코트의 옷감을 따라 손을 쓸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고,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다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착륙한 이후로 켜지 않았다. 그립지 않았다. 가끔 사람들은 그리웠지만 공항의 가짜 화분 옆에 나를 버려두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아침에는 일했다. 정오까지는 걸었다.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윤숙 씨의 도시 정치 비판을 들었다. 며칠에 한 번씩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작은 것을 샀다. 울 양말 한 켤레, 십자 말풀이 책, 냉장고 윗깡통에 보관된 먼지 쌓인 차 대신 진짜 차. 나는 이곳에서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거창한 삶은 아니었지만 좋은 삶이었고 나의 것이었다. 둘째, 주가 되자 발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 손은 접시를 흘리지 않고 나르는 법을 기억했다. 2분 안에 카운터를 닦을 수 있었다. 혜진은 여전히 별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아침 호일로 싼 시나몬롤을 가져다 주었다. 너무 많아서 그녀는 카운터 너머로 밀어주며 중얼거렸다. 하나 가져가. 그것은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나는 리듬에 적응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근무를 했다. 토요일에는 낯선 동네를 길게 산책했다. 일요일에는 쉬었다. 윤숙 씨는 맴돌지 않았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늦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내가 들어오면 으르렁거리고 상자에서 뭔가 한 잔을 따라주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우편물 더미를 들고 집에 왔다. 너한테 온 거야. 그녀가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그저 익숙한 필체로 내 이름만 쓰여 있었다. 나는 열어보기 전에 잠시 그것을 응시했다. 안에는 줄이 그어진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할머니께 라고 쓰여 있었다. 어디 계세요? 나는 이름을 볼 필요가 없었다. 필체를 알았다. 지훈, 내 가장 큰 손주.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오곤 했던 유일한 손주. 한때 나와 함께 새 집을 만들고 밝은 빨간색으로 칠한 뒤 이게 마당에서 가장 멋진 곳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유일한 손주. 편지는 짧았다. 몇 줄뿐이었다. 아빠랑 수진 엄마가 난리예요.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해요. 아무도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제발 괜찮다고 알려주세요.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의 새 번호였다. 나는 편지를 무릎에 놓고 2번 읽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접어 협탁 서랍에 넣었다. 전화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다음 날 나는 카페 계산대에서 거스름 돈을 세고 있을 때 혜진이 말했다. 손님 오셨어요. 나는 돌아보았다.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가 문 안쪽에 서서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메뉴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그는 80대 초반으로 보였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면도를 깨끗이 했지만 발걸음이 조금 불안정했다. 그가 나를 발견하자 미소 지었다. 진짜 커피 만들 줄 아는 분이시죠? 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따라주고 내려놓았다. 크림하고 설탕 넣어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크림만요. 2번이요. 처음에는 별말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가 남겨둔 신문을 접고 필요 이상으로 넉넉한 팁을 남겼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 왔다. 목요일이 되자 나는 그의 이름이 정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와 사별했고 아들이 둘 있었다. 한 명은 보스턴에, 한 명은 아리조나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로 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홍관조를 좋아했고 나는 참새를 좋아했다.
우리는 둘 다 까마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는데 동의했다. 금요일에 그는 아내의 사진을 가져왔다. 46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내가 이것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지만 당신도 거의 비슷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컵을 다시 채웠다. 그날 저녁 늦게 나는 방창가에 서서 바람이 밖에 나무십들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정우 아저씨가 머그컵을 감싸고 있는 손. 지훈의 편지. 방문 뒤에 걸린 남색 코트를 생각했다. 이 새로운 삶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었다. 한밤중에 여전히 조용한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무언가를 향한 전환이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였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협탁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두었다. 깨끗한 손수건으로 싸서 신성하거나 위험한 물건처럼. 그리고 나는 아직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윤숙 씨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주방에서 완두콩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숨어 있는 거야? 아니면 치유하는 거야? 나는 채반에서 고개를 들었다. 둘 다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완두콩으로 돌아갔다. 3주가 지났다. 공항에서 팔걸이가 부러진 라운지 의자에서 동현이 나에게 억지로 쥐어주고 사라진 싸구려 플라스틱 물병에서 3주가 지났다.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다. 지훈을 제외하고는 나를 찾으려는 시도도 없었다. 가끔 나는 그의 편지를 열었다. 접힌 부분이 사용으로 인해 부드러워졌다. 그의 필체는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Y의 길게 늘어진 곡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불안정한 기울기.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전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나는 잔인하지 않았다. 그들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닫아버린 문을 열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침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오래 걸린다. 카페에서 혜진은 별말하지 않았지만 아침 신문의 십자말풀이 페이지를 나에게 남겨두기 시작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타입 같으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정우 아저씨는 이제 매일 왔다. 항상 9시 10분에 항상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그는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지 않았다. 정확히는 아니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해하는 종류의 질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물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런 곳에서 아침 교대 근무를 하세요? 나는 커피포트 가장자리 너머로 그를 보았다. 누군가 나를 공항 라운지에 원치 않는 가방처럼 버려두고 갔기 때문이죠. 그가 눈을 깜빡였다. 죄송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더 좋은 비행기를 탔으니까. 그것은 부드러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컵을 향해 손을 뻗더니 멈칫했다. 그들에게 전화할 생각은 없어요? 매일이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매일 안 하죠.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윤숙 씨가 뒷마당에서 멀칭을 하고 있었다. 무슨 소식 있었어?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어쩌면 소리내어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라고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휴대전화를 켰다. 죽어가는 벌레처럼 윙윙거렸다. 부재중 전화 32통, 메시지 18개.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비행기 출발 당일에 다급한 음성 메시지. 엄마, 화장실에 계신 줄 알았어요. 제발 전화 주세요. 저희 탑승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했다.
동현의 목소리는 퉁명스럽고 날카로웠다. 엄마, 어디 계세요? 또, 이건 재미없어요. 그러고는 마침내,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번호는 저장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가 전화했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이름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내가 말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갈라졌다. 여기 있어, 아가. 긴 침묵. 그럼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보다 더 괜찮아. 어디 계세요? 조용한 곳이야. 내가 선택한 곳. 그는 애원하지 않았다. 죄책감을 주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저 여전히 나를 삶 속에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내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거나 주말에 아기를 봐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리, 부드럽고 소박하고 진심 어린 소리는 비행기의 어떤 좌석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넷째 주가 되자 나는 카페에서 모퉁이 약국까지의 길을 외웠고 윤숙신의 이웃집 마당의 라일락 덤불 냄새를 기억했으며 내가 크림을 잊었을 때 정우 아저씨가 카페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알게 되었다. 삶은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했다. 형태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비오는 화요일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다. 윤숙 씨가 말없이 부엌 식탁 너머로 그것을 밀어주었다. 발신인 주소는 서울이었다. 나의 옛집. 필체는 멍처럼 익숙했다. 남겨진 아픔으로 인식하는 그런 종류의 익숙함. 동현. 봉투는 두툼했다. 안에는 깔끔하고 분노에 찬 필체로 쓰인 6장의 편지가 있었다. 인사말도 없었다. 그저 이럴 수가. 그는 내가 사라진 것을 비난했고 부재로 인해 소란을 피웠다고 휴가 중에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수진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는 썼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죠. 그게 그들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항 라운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나에게 기다리라고 한 말도 없었다. 8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저 고통의 연기, 사실의 제작성뿐이었다. 그는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지만 어머니가 합리적으로 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수십 년 동안 아기를 봐주고 요리하고 그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언제 조용히 해야 할지 지시받은 것이 비합리적이었단 말인가? 사라진 것이 짜증이 아니라 선택이었단 말인가?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윤숙 씨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토스트 한 접시를 건네고 창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이 올 거야. 그녀가 그랬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다시 전화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편지 썼다고 들었어요. 응, 그랬어. 답장할 거예요? 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다. 아니, 아직은 어쩌면 전혀 안 할 수도 있어. 지우는 논쟁하지 않았다. 이해해요. 그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파트타임의 급여는 적지만 좋아요. 그가 말했다. 책은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편안하게 웃었다. 목소리가 달라졌네요. 전화 끝에 그가 말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나는 동현의 편지를 가져와 성냥불을 붙여 주방 싱크대에서 불꽃 하나하나에 태웠다. 윤숙 씨는 움찔하지 않았다. 화덕을 썼어야지. 그녀가 말했다. 더 만족스러울 텐데. 다음 날 아침 카페에서 혜진이 나를 따로 불렀다. 이번 주말에 추가 근무할래요? 토요일 브런치는 지옥이거든. 나는 생각하기도 전에 내라고 대답했다.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
물론 도움이 됐지만 온종일 일하는 느낌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발의 통증은 솔직했다. 정우 아저씨가 늦게 들어왔다.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저 나이가 늘 그러하듯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무릎, 허리, 그리고 자존심, 여기 불이라도 냈어요? 그가 평소 앉던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은 아니요. 내가 말했다. 커피를 따르면서 그는 커피를 홀짝이더니 멈칫했다. 혹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 어떤 곳으로든요? 나는 카운터를 닦았다.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 그럼 아마도 이제야 도착한 건가 보네요. 그날 밤 윤숙 씨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전단지를 들고 내 방문을 노크했다. 복지관에서 다음 주에 음식 나누기 행사를 한대. 너랑 나랑 가자.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너 음식 나누기 행사에 가니? 나는 공짜 음식과 다른 사람들의 가십을 들으러 가지. 그녀가 말했다. 오해하지 마.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레몬 스퀘어를 만들 거야. 좋아. 나는 내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할게.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해가 더 일찍 저물었고 오래된 이불처럼 집 주변을 감쌌다. 나는 차를 만들고 싶자 말풀이 책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프랭클린은 내 발치에서 골골거렸다. 내 코트는 문 옆에 걸려 있었다. 따뜻하고 준비된 상태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조용히 허락 없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나의 것이었다. 토요일 카페 브런치는 혼돈 그 자체였다. 오전 8시까지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섰다. 커피 머신은 삐걱거렸고 팬케이크 철판은 뭔가 증명할 것이라도 있는 듯 씩씩거렸다. 혜진은 전쟁터의 여인처럼 움직였다. 주문을 외치고 영수증을 뒤집고 능숙한 폭력으로 숟가락을 시럽통에 꽂아 넣었다. 계란 오버하드, 3번 부스.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6번 리필이요. 이미 했어요. 10시가 되자 발은 돌처럼 굳었지만 머리는 맑았다. 봉사에는 이상한 위안이 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일종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정우 아저씨는 오지 않았다. 토요일은 그의 날이 아니었다. 하지만 코너부스를 닦다가 숨이 멎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창문에 비친 얼굴. 정우 아저씨보다 젊고 턱선이 더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눈은 내가 알았다. 수진. 그녀는 잠시 동안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코트는 이슬비에 비해 너무 좋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들어오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무를 마치고 팁을 세고 지는 오후 햇살 속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보도블록은 남은 비로 반짝였다. 내 코트는 움직임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윤숙 씨는 없었다. 냉장고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도서관에서 벌에 대한 강연. 7시쯤 돌아올게. 저녁은 내가 요리할 거 아니면 기다리지 마. 어쨌든 나는 수프를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3개의 새 음성 메시지. 첫 번째는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누구 닮은 사람을 봤어요. 제발 전화 주세요. 동현이 걱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동현. 할머니, 이게 우리를 벌주려는 거라면 너무 심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세 번째는 지훈.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시내에 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조심하세요.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과거는 등 돌린 순간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얕은 잠을 잤다. 마루의 모든 삐걱거림,
낡은 파이프의 모든 신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요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월요일, 정우 아저씨가 돌아왔다. 그는 지팡이를 등받이에 걸고 의자에 앉았다. 바쁜 주말이었어요? 그가 물었다. 다사다난했어요. 나는 말했다. 그는 커피를 저었다. 뭔가 불편한가요? 네. 하지만 이 순간을 망칠 만큼은 아니에요. 그는 미소 지었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충분히 많은 것을 본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퇴근 후 나는 윤숙 씨와 함께 현관에 앉았다. 둘 다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구름이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렇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할지 묻지 않았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와인 머그잔을 건네주었다. 아직 숨어 있는 거야? 아니면 치유하는 거야? 치유하고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숨어 있는 것도 좋았지. 그녀는 머그잔을 들어 올렸. 허락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부드럽게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동현에게도 수진에게도 아니었다. 지훈에게였다. 두꺼운 종이에 펜으로 쓴 진짜 편지. 나는 그에게 내가 안전하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화나지 않았고, 그저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의무처럼 느끼게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언젠가 혼자 온다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목요일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온 봉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현이나 수진에게서 온 편지가 아니었다. 뭉툭하고 뻣뻣한 황색 파일이었다. 내가 살던 동네의 지역 언론사 주소가 찍혀 있었다. 윤숙 씨가 눈썹을 치켜뜨며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펜도 생겼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 카운터에 서서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신문기사가 3번 접힌 채 인쇄되어 있었다. 지역 섹션 1면. 헤드라인은 실종된 노모, 가족이 할머니의 실종에 대해 입을 열다였다.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찍은 내 사진이 있었다. 파이 접시를 들고 이빨을 보이지 않고 웃는 사진. 기사는 동현의 말을 인용했다. 저희는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머니는 말없이 사라졌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진도 인용되었다. 어머니는 취약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할 뿐이 아니에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날카롭고 놀란 소리였다. 나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 윤숙 씨가 내 어깨 너머로 몸을 숙여 몇 줄을 읽었다. 정말 취약하다고 썼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과소평가했다고 고소해야겠네. 줄 서야 할 걸. 그것은 어딘가 음란한 느낌을 주었다. 이 걱정, 순진무구함의 연기. 마치 내가 교통체증 속으로 방황에 들어간 것처럼, 마치 내가 가방처럼 주차되어 탑승 전에 버려지지 않은 것처럼. 혜진도 그 기사를 보았다. 카페에 누군가 실수로 카운터에 놓아둔 것이었다. 그녀는 아침 피크 시간 중에 그것을 나에게 가져왔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나는 그 스크랩을 보관했다. 감상 때문이 아니라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할 수 없을 때만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증거. 그날 밤 나는 창가 부스에 정우 아저씨와 앉았다. 그는 기사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작은 갈색 종이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걸 보고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가 말했다. 안에는 새집 모양의 작은 손으로 그린 자석이 있었다. 바보 같죠. 그가 재빨리 덧붙였다. 그냥 당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바보 같지 않아. 완벽해.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자석을 냉장고에 붙였다.
동현의 점심을 학교에 100번도 더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손으로. 그의 월세를 한두 번 이상 지불했던 바로 그 손으로. 그리고 다시는 더 이상 학대를 받기 위해 뻗지 않을 바로 그 손으로. 나는 윤숙 씨에게 그 자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는 법이다. 대신 그녀에게 이번 음식 나누기 행사를 위해 뭔가를 굽고 싶다고 말했다. 레몬 스퀘어? 그녀가 물었다. 아니, 나는 말했다. 더 좋은 거. 다음 날, 나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팔 때도 아껴두었던 낡은 레시피 상자를 꺼냈다. 첫 추수감사절 때 남편의 필체로 쓰인 카드를 찾았다. 순자표 고구마 케이크,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 만큼 맛있어. 나도 구웠다. 집안은 계피와 기억으로 가득 찼다. 윤숙 씨는 주방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고 춤을 췄다. 프랭클린은 한 조각을 약속받은 것처럼 야옹거렸다. 우리가 케이크를 복지관으로 가져갔을 때 문에 있던 여인이 말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정말 맛있어. 새 삶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윤숙 씨가 우리 둘 다 웃었고 나는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진짜 같았다. 뿌리 박힌 것 같았다. 준비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마 동현과 수지는 자신들이 결코 제대로 보지 못했던 여인의 통제력을 어떻게 잃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자. 음식 나누기 행사는 교회 지하에서 열렸다. 오래된 찬송가와 소나무 향이 희미하게 났다. 접이식 테이블들이 벽을 따라 플라스틱 식탁보와 짝이 맞지 않는 접시들로 덮여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닦고 클립보드를 든 여인이 앞치마를 두른 장군처럼 교통정리를 했다. 윤숙 씨와 나는 10분 일찍 도착했다. 케이크는 그녀의 팔에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나는 식기와 냅킨을 들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 하나 없고 신경 쓰지 않는 방으로 들어간 지 몇 년 만이었다. 자리 찾아봐. 윤숙 씨가 말했다. 내가 소개할게. 나는 커피 스테이션 옆에 서서 종이컵을 들고 손을 녹였다. 사람들은 천천히 들어왔. 대부분 두꺼운 스웨터와 편안한 신발을 신은 여성들이었고 몇몇 남자들은 눈 깜빡할 새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음식 근처를 맴돌았다.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고구마 케이크 가져오셨어요? 나는 돌아보았다. 친절한 눈빛과 튼튼한 체격의 여인이 나에게 미소 지었다. 가져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클라라 포터가 또 그녀의 덤프 케이크를 가져올 줄 알았어요. 할머니 케이크에서는 누가 명절 맛을 아는 것처럼 냄새가 나네요. 나는 픽 웃었다. 압력 속에서 요리하는 걸로 유명하죠. 저녁은 작지만 시끌벅적한 모임이 늘 그렇듯이 천천히 흘러갔다. 사람들이 접이식 의자 너머로 이야기하고 긴 테이블 아래로 접시를 건네고 웃음소리가 폭죽처럼 터졌다. 내 케이크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라졌다. 누군가 레시피를 물었다. 나는 기밀이라고 말했다. 중간쯤 되자 윤숙 씨가 은퇴한 학교사서 마샤 씨와 전직버스 운전사 테리 씨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월간 퀴즈밤에 초대했다. 나는 질문이 1990년 이전 것일 때만 갈 거라고 말했다. 나중에 디저트를 먹는 동안 윤숙 씨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으스대 보이는군. 으스대고 있어. 내가 말했다. 나를 먼저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무언가의 일부가 된 지 너무 오랜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쓰러졌다. 프랭클린은 내 무릎에 자리를 잡았다. 무겁고 따뜻했다. 윤숙 씨가 나에게 몸을 돌렸다. 그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 알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더 부드럽게 다시 말했다. 조만간. 알아. 그리고 그랬다. 편지, 기사, 카페 밖의 수진의 얼굴. 그것들은 경고 사격이었고 나는 더 이상 경계 태세에 있는 것에 지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페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내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와 선글라스를 벗고 말했다. 김순자 씨 되십니까? 나는 그 어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동현 씨와 수진 씨를 대리합니다. 그분들은 손님의 안녕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제 안녕은 아주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제 재산은 당신이 알바 아닙니다. 그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분들은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김순자 씨, 안전한 환경에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접어 카운터 위에 놓았다. 동영과 수진에게 말해줘. 나는 그들이 깜빡하고 데리러 오지 않은 애완동물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다음 단계는 없다고. 그가 헛기침을 했다. 고려해 주신다면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문 밖으로 나섰고 그는 빗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정우 아저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러 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괜찮아요? 네, 나는 말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괜찮지 않다고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편지를 한 통 더 썼다. 이번에는 지훈에게가 아니라 수진에게였다. 세 줄이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아. 네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알아. 화나지 않았어. 돌아가지 않아. 이제 내 삶을 잘 살아. 나는 드디어 내 삶을 시작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새 그림이 그려진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었다. 추운 날에도 노래하는 참새였다. 나는 침묵을 예상했다. 아니면 어쩌면 결국 걱정으로 위장된 노골적인 요구가 가득한 동현의 편지를 예상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수진 본인이었다. 그녀는 회색빛 목요일 오후에 나타났다. 혜진이 그녀를 먼저 발견했다. 잘 재단된 코트를 입은 여인이 페이스트리 진열대 옆에 뻣뻣하게 서서 칠판 메뉴를 읽는 척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 어색했고 세련되었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가지 않았다. 나는 설탕통을 채우는 것을 마치고 카운터를 닫고 그녀가 땀을 흘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마침내 앞으로 나섰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할머니.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수진.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다. 구석 부스에 정우 아저씨가 있었고 젊은 커플이 머핀을 앞에 두고 속삭이고 있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녀가 움찔했다. 사적으로요. 나는 뒤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스 비었어요. 그녀는 나쁜 날씨에 대비하는 사람처럼 내 맞은편 좌석에 미끄러져 앉았다. 아빠가 사람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변호사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공항 라운지에 버려둔 건 너였지. 그녀의 눈에 진심이 가득 찼다. 어쩌면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저희는 당황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비행기가 탑승 중이었고, 아이들은 투덜거렸고, 엄마가 저희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8시간, 수진. 8시간. 너는 전화하지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고, 게이트 직원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 항상 그랬다. 엄마가 떠나실 줄 몰랐어요. 떠나지 않았어. 네가 떠난 거야. 우리 사이에 팽팽한 실처럼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고는 그녀가 가방에 손을 넣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저는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지훈이가 힘들어해요. 할머니를 보고 싶어해요. 아빠는 화가 났지만 지훈이는 달라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 든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는 만족감을 그녀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훈이는 중간다리가 필요 없어. 나는 말했다. 그는 전화하는 법을 아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저녁 식사 파티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이를 악물고 미소 짓던 여인이 아니었다. 그저 지쳐있고 작았다. 엄마 자리를 대체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모든 방에 엄마 그림자가 있는 것이 싫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들었던 가장 솔직한 말에 가까웠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내 그림자가 아니야, 수진. 나는 나만의 사람이고 드디어 그렇게 되는 법을 기억했어.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떠났다. 그날 밤 윤숙 씨와 나는 담요를 두른 채 현관에 앉았다. 공기에서는 비와 나무 연기 냄새가 났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윤숙 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자기 할 말을 했고 나는 내 할 말을 했지. 그들을 만날 거야? 아니. 윤숙 씨는 차를 홀짝였다. 그 애는 어쩌고, 지훈이는? 나는 미소 지었다. 걔는 달라. 만날 거야. 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에. 나중에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였을 때의 지훈의 사진이 있었다. 내가 그를 정원에서 안고 있는 사진. 우리 둘 다 웃고 있었다. 그 뒤에는 그의 필체로 쓴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기억해요. 항상 기억했어요. 5단어뿐이었지만 그것들은 그 주 내내 나를 지탱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방에서 주전자가 끓는 것을 보며 절단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했다. 폭력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용하고 최종적인 방식. 끈이 잘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방식. 나는 내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삶을 묶여 살았다. 하지만 나는 떠났고 매일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매듭은 조금 더 느슨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으로 갔다. 은행원은 내 첫 월급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었던 바로 그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다. 그녀는 보라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실내에 있는 것에 살짝 놀란 듯 보였다. 송금하고 싶어요. 나는 신분증을 카운터 너머로 밀어주며 말했다. 네, 그녀가 말했다. 어떤 계좌에서요? 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식료품을 사던 데 사용했던, 동연히 존재조차 몰랐던, 내 옛날 카드로 개설했던 작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받는 사람은요? 나는 미소 지었다. 박지훈 씨요. 나는 그가 쪽지에 적어 보낸 계좌 정보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냥 책이나 식료품. 아니면 언젠가 떠나야 할 때를 위한 작은 무엇인가요? 미나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조건 없이 돈을 보내는 분은 몇 달 만에 처음 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기분이 좋았다. 복수심 같지 않았다. 그보다 더 날카로운, 마치 종결 같았다. 나는 은행을 나와 상쾌한 공기 속으로 걸어갔다. 코트 단추를 채우고 깃을 세웠다. 바람은 씹어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알림처럼 나를 살짝 밀었다. 집에 도착하자 윤숙 씨는 퀴즈쇼를 보고 있었다. 또 으스대 보이는군. 그녀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결정했어. 누가 죽었어?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씩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변호사 박정우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간결하게 썼다. 관계자 여러분께 더 이상의 법적 접촉은 불필요합니다. 저는 온전한 정신으로 안전한 환경에 있으며 강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명목하에 저에게 연락하려는 모든 추가 시도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김순자 드림.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하고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보냈다.
그것이 마지막 절단이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저 끝났을 뿐이었다. 카페에서 혜진은 묻지도 않고 추가 근무를 주었다. 일찍 오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머지는 출근한 것만으로도 박수를 원하죠. 정우 아저씨는 정오 직전에 들어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흔들림 없었다. 우리는 커피 대신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다. 더 가벼워 보이시네요. 그가 말했다. 편지를 썼어요. 내가 말했다. 마지막 편지를요. 그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보내지 않은 것들이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해요. 그가 말했다. 때로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보내는 것들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잠시 문간에 서 있었다. 집에서는 마늘과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프랭클린은 깡총거리며 다가와 내 정강이를 들이받았다. 윤숙 씨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스토브 위에는 향기로운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 파스타 만들었어. 배고프길 바라. 나는 배고팠고 자유로웠고 두려움이 없었다. 몇 년 동안 내가 아니었던 모든 것. 윤숙 씨는 화요일에 70세가 되었다. 그녀는 파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 도망가고 싶어져.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초콜릿 케이크를 구웠고 2개의 촛불과 늙지 않았어. 빈티지야 라고 쓰인 카드를 부엌 식탁에 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웃었다. 케이크는 참을 수 있겠네. 그녀가 두껍게 썰며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종이 접시에 케이크 조각을 얹고 이불을 덮은 채 현관에 앉아 다리 뜨는 것을 보았다. 조용한 축하 파티였다. 예전에는 의미 있다고 믿지 않았던 종류의 파티였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다. 시끄러운 파티보다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있지. 윤숙 씨가 말했다. 너 여기 온 지 거의 2달 됐어. 계속 있을 생각이야? 나는 거리 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아래 텅 비고 부드러웠다.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고양이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없으면 이 집 이상하거든. 우리는 미지근한 차로 건배했다. 프랭클린은 하품하며 우리 발 사이에 더 바싹 웅크렸다. 다음 날 혜진이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지? 할머니 이름으로 왔어요. 발신인 주소는 없는데 우편소에는 여기에요. 나는 근무를 마치고 카페 뒤 계단에 앉아 그것을 열었. 안에는 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크고 의도적이었다. 할머니, 저 부산에 가요. 할머니 뵙고 싶어요. 아무도 안 데려갈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이플과 붉은 양치, 모텔 12호실에 묵을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거예요. 오고 싶으시면 오세요. 아니면 이해할게요. 지훈. 그 안에는 죄책감도 압박도 없었다. 그저 소년, 아니 이제는 남자, 조용한 손으로 다가오는 금요일 아침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남색 코트, 깨끗한 셔츠, 말린 체리색 립스틱. 나는 윤숙 씨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붉은 양치 모텔은 소박하고 깨끗했지만 낡았다. 나는 한 번 노크했다. 그가 손잡이에 손을 얹고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었다. 그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키가 컸다. 턱의 수염이 거뭇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온유함이 있었다. 안녕, 할머니. 안녕, 아가. 그는 바로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나를 들어오게 했다. 방에서는 포장 음식과 호텔 비누 냄새가 났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은 책으로 어수선했다. 그가 책을 가져왔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우리는 너무 가깝지 않게 앉았다. 따뜻함 전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할머니가 올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다. 나도 몰랐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편지 읽었어요. 안 보낸 편지요. 서랍에 두셨던데 엄마가 찾았어요. 물론 그랬겠지. 안 보내셔서 다행이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쓰셔서 더 다행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들과 큰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부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유가 어떤 맛을 내는지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해요. 그가 말했다. 할머니는 그냥 제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충분하게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너는 항상 충분했어. 지금도 그래. 우리는 울지 않았다. 둘 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더 깊이 숨을 쉬었다. 그는 내가 돌아올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머무를지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떠나기 전 그는 작게 포장된 뭉치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시집이 있었다. 할머니 생각나는 시에 밑줄 그어놨어요. 그가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천천히 시를 한 줄씩 읽었다.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다. 불에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일어서는 여성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잠들었다. 바람 소리는 두 번째 기회처럼 부드러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카페로 걸어갔다. 같은 코트, 같은 발걸음. 하지만 뭔가 달랐다.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안이 달랐다. 지훈은 아침 식사 후 모텔로 돌아갔다. 그의 기차는 정오였다. 우리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로비에서 길고 조용하게 서로를 안았다. 옆방에서는 누군가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허락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소년처럼 매달렸다. 잘 지내렴. 내가 속삭였다. 할머니도요. 그가 말했다. 마침내 카페에서 혜진이 나에게 새 앞치마를 건네주었다. 떨이 코너에서 찾았어. 할머니 생각났어. 앞치마는 진한 녹색이었고 할머니 주방 안임이라고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크고 시원하게 웃었다. 정우 아저씨는 부스에서 고개를 들고 경례하듯 머그잔을 들어 올렸다. 근무를 마치고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부드러웠다. 프랭클린이 문 앞에서 나를 맞았다. 벌써 투덜거리고 있었다. 그의 오후 2시 스트레칭과 야옹거림에 늦은 것이었다. 윤숙 씨는 주방에서 향기로운 무언가가 끓고 있는 냄비 옆에 있었다. 또 으스대 보이는군. 그녀가 말했다. 새 앞치마요. 마음에 들어. 우리는 이미 모든 말을 다 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식사를 했다. 공간을 채울 필요도 없었다. 그저 현재, 그저 편안함. 그날 밤 나는 펜과 빈카드를 들고 현관에 앉았다. 나에게 너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가 너를 구해주기를 기다렸어. 너는 네가 항상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잊었어. 너는 그들을 잃지 않았어. 그들이 놓아줬어. 그리고 너는 마침내 놓아주었지. 그리고 봐, 어떤 삶이 열렸는지 봐. 잘했어, 나에게서. 나는 그것을 오래된 레시피 카드 뒤 서랍 안쪽에 붙였다. 혹시라도 다시 잊을까봐.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해방된 것이었다. 그리고 내 삶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적절한 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지 마라. 당신 스스로의 신호가 되어라. 침묵 속에서 당신만의 소음이 되어라. 공항 라운지에서 벗어나는 당신만의 발걸음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돌아와 나에게 말해달라.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공유하라. 댓글을 남겨라. 누군가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라.